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원래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예고 드린 대로 김남국 변호사가 같이 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이 첫날부터 빵꾸를 내셨어요. 배신 때렸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어디 가셨죠? 네? 본인 말로는 화요일날 나왔으니까 네. 이번 주 분량을 채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날 출연료를 안 준다 이 말이 너무 본인에게는 가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돈 주는 종편으로 지금 가서 네. 방송 중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후기 게시판 맞아요.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요즘에 후기 게시판에 장부경 PD님 이름으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후기 게시판은 편집장인 건데 네. 다 뺏겼어 지금. 온통 장부경이야. 제 동정론을 부르고 왔죠. 네, 한마음 한뜻으로님이 오늘의 실검 내용 좋아요. 유익한 방송 별점 5개 만점을 주셨어요. 근데 실검은 편집장님 거잖아요. 아, 그쵸? 왜요? 왜 다들 제 건가요? 편집장님께 제일 좋다. 편집장님이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의 저는 실검 별점 편집장이다. 만점은 못 맞았어요. 이 별점 만점 이거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우, 저는 좋죠. 감사하죠. 이 정도 받을 만하다. 네? 이 정도 받을 만했다. 근데 우리 오늘의 실검 이번 주까지만 하고 폐지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장PD님 때문에 어떻게 이름 해야 계속 해야 될 것 되는지. 같은데? 네. 큰일 났네. 편집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 별점 만점 받으신 분이 예. 하셔야죠. 그럼 두 분이 알아서 하는 걸로. 네. 아니 근데 제가 제 실검할 때 예고를 했는데 안 해요 이분이. 정비버스터 정비버스터. 김광진 의원의 정비버스터 할 거다 했는데 제가 그 언제 댓글 나오는 거죠? 달아놨는데 뭐라고요?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광고가 들어오면 하겠다. 아니 그걸 하고 나서 광고를 기다려야지. 아니 우리가 매번 해도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아 이게 참 예.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네.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방법이 없네. 근데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니까 참 오늘 아침 자본주의의 씁쓸한 모습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몸으로. 뭐였죠? 스튜디오. 예. 원래 그 팟빵 맞아요.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큰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조금 작은 데로 옮기라고 하더니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은 또 왔더니 더 작은 데로 옮기라고. 여기 한 2평 되나요? 예, 해가지고 한 30분을 녹음을 했어요. 1.5평이래. 여기는 또 음향 시설이 안 된다고 옆방으로 또 옮겨가라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4번째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도 광고가 안 들어오면 네. 다음 주 녹음부터는 저희가 복도에서 네. 녹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네. 팟빵이 순위가 20위 뭐 10위권에 들어가면 뭐해요. 팟빵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예. 이 자리에 네. 지금 PD님이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지금. 좋아하시는데요? PD님의 잘못은 아니죠. 예. 냉혹합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냉혹하네요. 음. 예. 씁쓸합니다. 네. 오늘 주제로 갈까요? 그 전에 이 후기 꼭 해줘야 돼요. 김남국 변호사님 후기가 있거든요. 핑크 엔젤님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근데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핑크 엔젤님이 누구일까. 그래서 보면 젊고 미남이시던데 말씀도 참 이쁘게 하시네요. 쉬운 말로 어려운 법 얘기를 귀에 착 감기게 잘 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매주 나온다니 열청할게요. 그랬는데 안 보셨는데 미남인 것도 알아. 우리 오디오 방송인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이거 지인이네 이거. 지인 찬스. 그나마 지인이면 다행이죠. 본인일지도 모르지. 아이디도 김남국 변호사 핑크 엔젤로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아마 본인일 확률도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김남국 변호사가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그날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내 지금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하트 누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방송 편은 하트가 안 올라가죠? 네. 막 하면서 계속 오늘 저녁에는 몇 개 찍었어요? 몇 명 들었어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본인일 확률이 네. 앞으로 높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 다른 후기로는 이런 게 올라왔어요. 네. 똘똘킴님이 광진이 형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드 좀 깊게 파줘요. 이거는 좀 읽기 싫다. 김광진이 희망입니다. 아우. 시사 정비소가 대안입니다. 하트 뿅뿅뿅 이렇게 남기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이걸 하기로 했죠. 네. 사드에 관한 광진이 형 특집. 사드 전문가 네. 광진이 형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드 전문가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사드 전문가 그냥 하세요, 걸로. 그냥 사드 네. 전문가. 근데 이 나라는 그냥 언론이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가 돼버려. 그러니까 종편에 나오는 무슨 무기 한두 개 전문가도 국방안보 전문가고 북한에서 탈북한 지 한 10년, 20년 된 우리로 치면 무슨 하사 계급 받은 분들도 북한군의 수뇌부와 김정은의 생각까지 전부 다 알아. 맞죠?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대단한 안 돼. 분들만 넘어오시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 진짜 북한이 저렇게 굴러가나 보다 라고 하는 음.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언론의 자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검증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종편들에서 오히려 더 그거를 장려하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심지어는 네. 무슨 무당 나와가지고도 얘기하고 방송인데 그렇죠. 예. 관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안타까운 나라예요. 예. 새로운 세상이 되면 이런 것도 언론도 좀 바뀔까요? 바뀔까요, 의원님? 예. 패스. 적당히 편집해주세요. 뭐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종편들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의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서둘러 사드를 배치해라. 막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아 예를 들어 뭐 북한 핵실험이라도 했다. 그러면 뭐 핑계거리라도 된다고 하든지 네. 아니 뭐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 그러면 근거라도 될 텐데. 그렇죠. 아 북한이 김정남을 뭐 VX니 뭐니 이런 걸로 살해를 한 게 그거를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드가 있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나? 그러니까 왜 잠수함 사자 그러지? 네. 잠수함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겠죠. 아, 저거 봐라. 북한 놈들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놈들이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니까 우리가 사드를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조차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럼 뭘까요? 왜 그러는 거지? 북한 관련 얘기만 나오면 사드야 그냥. 아, 북한은 사드. 네, 북한은 하브르 사드. 푸드처럼. 모 정당들이 기승전 문재인 얘기하는 거랑 아,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사모닝 하는 거네. 그 당의 선거 룰이 조정되지 않는 것도 문재인 책임이야. 네, 맞아요. 특이한 나라예요, 진짜. 근데 사드가 진짜 있으면 그런 거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뭐 위협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군 해체하고 사드 한 10개 포대면 그럼 좋겠네. 군대 안 가도 되고. 군대 안 가도 되고 우리 뭐 탱크랑 뭐랑 이런 거 다 그쵸. 팔아버리고 요즘 국방 그거 잘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는 거. 깡이네요, 깡. 그러면 비행기도 다 팔고 뭐 무슨 잠수함도 다 팔고 해가지고 사드만 10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장병들 안 가고 징병 안 당하고. 이게 지금 사드 전문가 모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어떤 지금. 문제를 야기하는 거냐면요. 국방부가 사실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슨 요술봉처럼 도깨방mom처럼 지금 막 호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잘못하다가는 국방부가 지금 뭐 킬첸이라든가 KAMD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방 이 전략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용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드가 도입되지 않거나 네. 하는 일이 초래될 때 사실 사드는 우리 군의 요구로서 결정권을 갖고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어느 나라도 빼버리면 빼는 겁니다. 배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드 없는데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에 대한 답도 우리 군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말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차피 북한 미사일 막지도 못하는데 그냥 중국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뭘 위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은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류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뒷부분을 빼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만을 보자고 치면 네. 미군 입장에서는 보호할 수 있죠. 음, 근데 사드의 요격 성능으로 보호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측면이고요. 사드와 함께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네. 탐지 장비 이것이 미국의 MD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곳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에 탐지 장비를 훨씬 더 강화해서 본토까지 오기 전에 여러 곳에서 네. 사전 예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일본이나 괌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북한과 가까이 있을수록 사전 탐지 기능은 높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요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해요. 왜요?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요격 미사일 체계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사일 한 발이 서울에 뭐 여의도에 떨어지면 건물 하나의 가격이 수천억 하는 거니까 네. 그거 하나를 막기 위해서라도 150억짜리 미사일 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인데 요격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걸프 전쟁이 벌어지고 네. 그때 이제 패트리어트 무기라고 하는 것이 막 처음 나와가지고 실제 이제 무기상들의 전쟁 홍보전이 된 거잖아요. 무기 홍보장이. 네.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이 97%에 다다랐다라고 막 홍보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미사일 전부 다 우리 땅에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격의 성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산탄이에요. 다시 네. 말하면 가서 상대가 날라오는 탄을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수류탄처럼 중간에서 파편으로. 공중 폭파돼서 이 산탄들이 날아다니는 걸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맞추기는 할 수 있겠죠. 아. 네. 요격은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맞췄다고 해서 얘가 공중 폭파되느냐 상대 미사일이 그러지 않는 거죠. 얘는 약간의 좌표는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 공격 미사일은. 그래서 요격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고고도이니까 상대의 미사일도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 이게 정시에 정타로 맞출 확률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춘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무기를 공중 폭파시킬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거냐. 네. 우리 일반적인 총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렇게 회전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선으로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보면 회전의 이 추진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나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곡선형으로 앞부분이. 그러면 이걸 정타로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옆구리에서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자면. 네. 그래서 사실상 공중 여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 육군의 교범에도 그렇고 미 의회에 매번 보고되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로키드 마틴에서도 그 성능 자체를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이 포를 쏜다라고 할 때 과연 사드로 요격할 정도의 고고도로 네. 이 발사할 무기 체계가 있을 것이냐 할 수는 있죠.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미사일이든지 간에 아주 고각으로 발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캐치볼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공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저랑 펜샤밍이 이 정도의 거리, 뭐 한 10m다라고 하는 거리면은 가볍게 던지면 됩니다. 네. 근데 이 10m의 거리에서 물론 고각으로 손을 아예 제가 그 손바닥을 하늘로 놓고 이렇게 던져서도 한 10m를 공중으로 위로 돌린 다음에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네. 10m의 거리를. 근데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최종적인 좌표로서의 안정감은 훨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상대에게 있어서 훨씬 더 노출되는 시간이 높아질 것이고 과연 그렇게 왜 쏠 거냐.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각으로 쏘는 건 아주 멀리 쏴야 될 때 네. 그때는 높이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뭐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가는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괌 기지까지 간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질 때는 뭐 고각 발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쏠 때 사드로 맞힐 만한 무기를 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드의 기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면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네모난 박스에 동글동글하게 구멍 뚫어져 있는 모습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시에 발사에 쏘는 게 48발이란 말이에요. 48발.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다 쏠 수 있는 포대 거예요. 안에 포대가 들어있는 쏠 수 미사일 있는 게. 양이. 네. 예. 근데 48발인데 그것도 안정성이 좀 담보되지 않으니까 한 것에 2발씩 발사를 하도록 네. 지금 세팅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대가 24발만 헛으로 쏘면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이상 사드는 맞출 것도 없어. 그 포대 48발짜리 한 포대가 2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성능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북한은 동시에 쏘면 몇천 발을 그냥 일시에 쏠 텐데 무의미한 거고요. 네. 아까 공중 요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군사 전문가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사드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격 미사일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망치 한 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요격을 하려고 하는 좌표를 잡는 사람은 상대가 아주 정상적인 경로를 가지고 날아올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쏘려고 하는 미사일에 쏘기 전에 망치 한 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탄에 굴곡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이 좌표의 설정이 변경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날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중에서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것 중에 북한에서 남한을 파괴하려면 굳이 고각의 미사일을 쏠 필요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 미사일이나 뭐 일반 포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낮은 각도의 그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이나 포를 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핵탄두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왜 그러냐면 핵탄두를 북한이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거대한 미사일 안에만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굳이 가까운 거리라도 이게 핵공격을 하려면 뭐 거대한 크기의 어떤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는 있지 않나요? 실제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핵탄두가 떨어진 적이 있죠. 언제였나요? 나가사키 2차 대전 때죠. 2차 대전 때. 그게 몇 년 전이죠? 거의. 60년 전? 예. 그때 그 영상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영화에서의 모습들을. 그때 무슨 ICBM에 담아서 쏘든가요? 그냥 떨어뜨렸죠. 비행기. SLBM에 쏘든가요? 그냥 아니에요. 위에서 비행기로 와서 투하하는 겁니다. 북한이 6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능의 성능보다 연구 개발이 안 돼 있을까요? 네. 비행기로 대한민국에 쏘려고 하면 비행기로 투하하든 일반 무기에 담아 쏘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쏘려고 할 때는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소형화, 경량화의 단계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데 쏠 때는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웬만한 큰 탄두에다 담아가지고 쏴도 그 탄두는 그 정도 거리는 가는 거죠. 소위 전술 핵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럼 뭐 어떤 뭐 대구경 포탄에 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럼요. 그런 걸로 쏠 수 있는 거고요. 핵 가방에 담아서도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미사일이나 비행기에서 투하해도 대한민국에 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원전이 20몇 기인데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핵미사일 안 쏩니다. 그냥 일반 미사일을 원전에다 오폭하면 돼요. 네. 우리는 원전에 쏠 생각은 없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군기지를 쏘려고 그랬는데 오폭됐다. 네. 라고 하면 국제사회 비난도 그보다 훨씬 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쟁조차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레이더망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다. 레이더 탐지 기능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탐지 기능에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와전돼 있는 게 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상시적으로 이걸 탐지되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의도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의견도 반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유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도 위성 등을 통해서 네. 우리 뭐 이지스함 등을 통해서 혹은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중국의 거리를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엑스밴더보다 그린파인이 훨씬 더 탐지 거리는 길거든요. 네. 다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만의 문제냐?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네.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드라고 하는 무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성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드는 방어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니까 그 평화의 무기인데 왜 그렇게 너희 종북 세력들은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 편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는 전 세계 누구도 방어 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나 외교의 기본적인 전략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방어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공격 무기입니다. 네. 어째서 공격 무기냐? 사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핵 보유국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하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의 핵을 증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네. 합의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참 나쁜 놈들인데 자기들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맞아요. 새로운 나라들은 네. 핵을 갖지 못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보면 서로 간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두지 않도록 네. 합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의 균형입니다. 핵이 네. 주는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핵의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둘 다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핵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일반 미사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제 공격을 먼저 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면 4주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면 2주 전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선제 공격 알 수 있다고 항상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네. 당일날 핵실험이 벌어져도 오전에 기상청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국방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네. 그동안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국방장관이 바뀐다고 핵실험하는 것을 2주 전에 4주 전에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아니 다 갖춰져 있는 것을 실내에서 쏘는데 네. 무슨 관심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누를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요. 이거 좀 도저히 좀 언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한 핵실험한 거 나오면 기사 나올 때 꼭 땅이 이렇게 푹 꺼지는 네. 화면 보여줘요. 네. 그건 핵탄두가 떨어졌을 때 문제고, 네. 그쵸. 핵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벌어져서 실제로도 핵실험이 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땅 꺼지는 거 그거 다 그건 다 그런 거짓말이죠. 상관없는 예, 화면인가요? 그건 거짓말 화면이에요. 그런 거 이제 그만 보내야 돼요. 어. 네, 근데 돌아가자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저 사람들이 쏠 것을 우리가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핵의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가 핵을 한 발을 쏴요. 네. 그러면 나도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맞을 겁니다. 물론 그걸 맞지 않기 위해서 사전 탐지 장비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바로 맞춘다, 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발 맞더라도,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기지가 상하더라도 우리 SLBM으로 잠수함에서 쏠 수 있고 알라스카에서도 쏠 수 있고 뭐 괌에서 쏠 것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발의 공격을 받더라도 넌 초토화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응징에 의한 억제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건데요. 사드는 뭐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쏠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전쟁이 언제 시작될 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 어벤져스의 방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발을 딱 쏘면 상대가 그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그 재응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저는 첫 발을 쐈기 때문에 재응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탐지하는 거죠. 그건 사드 등을 통해서 요격하거나 탐지하거나 하는 일들이 갖춰질 수 있는 진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드는 사실상 내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공격형 무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드가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라고 네.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은 사드 핵심은 그 요격 미사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탐지 능력에 있는 거네요? 탐지 능력과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에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MD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를 꼭 강력하게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결국 MD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MD 체계 편입인 거죠. 네. 네, 근데 우리 국방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MD 체제의 편입에 대해서 국방부는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MD 체제가 갖는 상징성이나 의미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네. 미국이 컨트롤 타워를 갖는 군사적 시스템 안에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MD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무기나 이런 걸 살 때도 KAMD다. 그래서 한국형 MD 체계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게 사실상 MD의 부산물인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에 계속 질문을 할 때 KAMD도 사실상 MD 체제의 부산물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국방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KAMD는 MD 체제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MD 체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를 도입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방부가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사드를 도입해 왔어요. 근데 MD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안 맞는 걸 국민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알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사안은 국민만을 호도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상대국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사드는 받았는데 MD는 아닌 거다. 그러니까 진짜 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D가 사드보다 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MD 안에 사드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MD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의 부산물로서 사드 체계인 건데 현재 단계에서 보면 사드가 그것의 기본적인 메인 베이스를 차지하는 작동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MD라는 게 뭐 저고도 요격, 그 고고도 요격, 아니면 뭐 미사일 잠수함이나 뭐 전투기 요격 이런 거 다 포함된 체계를 다 말하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되는 거고. 미국으로 치면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다층 방어를 하면 좋지 않냐. 고고도에서 못 맞추면 중고도에서 맞추고 중고도에서 맞추면 저고도에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왜 반대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쏜다라고 하면 이게 고고도에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동시에 발사할 겁니까? 이 표가 한 발이 날라왔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드, 패트리어트, 뭐 발칸, 뭐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동시에 쏠 거냐는 거예요. 좌표를 예상해서 고고도에 못 맞추고 중고도 못. 왜냐면 우린 떨어지는 시간이 한 3분 40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만큼 있을 때. 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포를 쐈다,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 이게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고고도를 한번 쏴보고 네. 못 맞췄어. 그러면 가는 길에 괌에서도 중고도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 네, 맞아요. 또 가는 길에 안 되니까 알래스카에서도 저고도에서 한번 맞추고 하는 이 좌표 이동 거리의 시간이 존재할 때는 고중저의 다층 방어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쏘면 3분 정도밖에 거리가 아닌데 맞아요. 전투기 뜰 시간도 없네요. 네. 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동시에 다 발진해서 미리 쌓아놓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탐지하기도 힘들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위협을 방어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네. 그게 예를 들면 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막 진짜 뭐 몇십 분 동안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그 체계가 효용이 있는데 한국의 입장, 남한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드는 ICBM급을 막는 무기 체계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거리로 봤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상관해 보면 사실 사드가 정말 네.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에는 무용론이고요.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이 있어요. 사드가 지금 배치되는 게 의미는 있는데 수도권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평택 기지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뒤에 속내가 또 다른 게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는 평택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실성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2대, 3대를 터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대는 지금 텍사스에 있는 거 쓰고 있던 걸 갖다 놓을 테니까 너희 수도권 방어하려면 2대, 3대 더 사. 그거는 너희 돈 주고 사. 라고 하는 얘기들을 방산업체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 미국 한미일 동맹에 들어간다는 그게 더 상징성이 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미 우리가 한미 동맹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일본과도 어느 정도의 관계, 군사적 관계는 다 형성하고 있잖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 뭐 이런 것도 맺고 있는 건데 뭘 이제 와서 한미일 했다고 이렇게 막 방방 뛰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외교는 그동안 어느 편도 명확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흔히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편 저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들을 들어가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조금 더 친밀하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조금 더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들을 밟아 나갔었는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넌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을 사드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요구받아 왔었는데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러니까 보수 정부든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걸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나마 대한민국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랑 끼어있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이 외교적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려고 하고 저기에 쓰려고 하고 여기에 퍼주고 저기에 퍼주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냥 미국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과 북중러에 딱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아지는 삼각동맹의 상황들을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성정현 연구원 나오셨을 때 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미국 정부는 사실 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별로 뭐 신경도 안 쓴다. 우리 차기 정권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거 재협상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뭐 재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적극적인 건 한국의 보수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키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키는 전혀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벌써 1년 됐죠. 2016년 1월달, 2월달 이때 막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3NO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막 이게 사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북한 유엔 제재가 있던 시기에 미국이 중국과 약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던 시절이 있어요. 5월인가 6월인가 그 정도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면 사드 배치는 조금 더 네. 유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국이 흘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드 배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원하면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일 때 거부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보수 집단들이 그리고 네. 국방부라고 하는 그 자체의 집단이 이렇게까지 원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울 그래요? 정도의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원래 이걸 12월 정도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쭉 해오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선거 시즌이죠. 근데 조기 대선이 되니까 조기 대선에 맞춰서 배치하겠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김정남의 사망 때문도 아니고 네.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하겠다는 건데 네. 아니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부에서 돈 받아먹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면 네. 도저히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죠. 네, 맞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저는 어쨌든 유지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도 성주 주민이나 어쨌든 주민들이 원치 않잖아요. 그런 여론을 뭐 핑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략을 해서 막을 수도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도 그걸 무리하게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를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사드를 갖고 오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사드 이야기가 계속 지금 논쟁이 되길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냉전 세력이 무기를 원하는 거는 센 무기를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안보 결집 효과죠.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은 다 자기들한테 불리해. 네. 그나마 유일하게 반반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안보 이슈라는 거죠. 사드 뭐 예를 들면은 뭐 차기 정권을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상태가 안 되는 싸움이 되는데,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이슈로 가면 이거는 반반 결집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위해서 나라의 안보랑 팔아먹은 거네요, 완전. 예, 안보와 늘 경제를 그래왔죠. 통째로 네. 팔아먹은 건데요. 4.11 총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제주 해군기지라고 하는 네.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초래됐는데 정치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철책을 헬기로 이동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헬기로만 그 모든 걸 다 실어 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이 포크레인이든 뭐 병력이든 이걸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성주 주민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네. 예. 몸으로 막든 뭘 하든 맞아요. 트랙터로 막든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막을 때 야당의 정치인들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음. 너희들 뭐 하냐? 네. 와서 같이 막아줘야지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TV조선이나 카메라가 가서 몸으로 막는 정치인의 모습, 혹은 뭐 아니면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정치인의 모습, 이런 걸 담아서 네. 어떤 사람은 와서 간담회밖에 하지 않았다는 걸로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국가에 의중한 일을 몸으로 막고 네. 있다, 이런 걸로 비난하고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반미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것, 친북주의자, 막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보면 네. 사드 배치가 되는 순간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MD 체제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MD 체제 편입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연관되는 작동의 프로세스들이 미군이 가장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 사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물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미국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네. FX 비행기를 사든 뭘 사든 할 때도 그래도 호환성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쓰던 것들을 잘 갖다 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미국 걸 쓰는데, 네. 지금 뭐 지난번에 FX 할 때 유로파이터 이런 거 사보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결정도 고민도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미국 걸 사게 되는데, 사드 배치가 돼서 MD 체제 편이 되면 이제 그런 논의조차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초래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교범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도 전부 다 미군화에 맞춰서 네.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방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태가 네. 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지역 안보적 차원으로 아예 딱 전환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흔히 말하는 핵우산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초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방 안보 말씀하시니까 국방 안보, 자주 안보와 관련돼서 전시작전 환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더더욱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참 전작권 이야기도 뭐 하려면 하나 에피소드가 될 만한 네. 1시간짜리 분량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이제 야당의 분들이 집권할 네.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 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게 맞겠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본다면 사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 바로 사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 이런 거죠. 당장 뭐 중국에서 지금 롯데 불매하겠다, 뭐 네. 협박을 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협박처럼? 롯데 다 망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제만 해도 벌써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그거에 의해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고 벌써 몇 억의 뭐 매출 손해를 봤다라는 식의 보복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벌어지죠. 그리고 어제 4시에 네. 중국의 국가여유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중국 주요 여행사 대표들을 소집해가지고 3월 15일부터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단체 그리고 개인 모두 전면 금지한다. 네, 맞아요. 이런 지시를 내리기까지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초래되면 결국은 롯데 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쓰는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적 상황들, 이게 뭐 호텔도 그렇고 명동의 쇼핑도 그렇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는 상황이 네. 초래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중국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소위 말하는 K-뷰티 산업이라고 하는 뭐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제가 되고, 단순한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관세 문제나 아니면 검역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엄중하게 하겠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입게 되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네, 근데 우리- 실제로 중국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초기 거론될 때부터도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네, 맞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기업들을 불러다가 기업인들 불러서 야 우리 쟤네랑 놀지 마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생경한데, 네. 아니 외교는 외교고 민간 뭐 경제는 경제 영역인데 왜 국가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 내 거의 구분, 국가주의 국가에서 그 우리 경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아니죠. 그건 결정들이 자본주의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다 하는 거죠. 민주주의 그래요? 국가에서도 다 하는 아니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남한이 어떤 뭐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분쟁이 있어. 뭐 한일 외교 뭐 그 조약 때문에 뭔가 분쟁이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뭐 30대 기업 불러놓고 야 너네 일본에 이거 투자하지 마 이런 지시를 하지 않잖아요. 못 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뭐 관세율을 높여버린다거나 그렇죠. 소극적으로 통관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것을 표현하면 뭐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심정적으로 예를 들면 연수를 떠난다 이런 걸 할 때 공무원들이 한일 간의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무슨 통상 압박이 막 서로 벌어지고 있고 양국 정상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정부 세금을 가지고 떠나는 연수를 일본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뭐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예.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학생들 수학여행도 일본으로 못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스럽게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투자를 과감하게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동의라고 하는 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인 묵인들이 있어야 중국에 막 거대적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중국에 투자한다고? 라고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해주겠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중국은 훨씬 더 그걸 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그런 외교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안보적인 이슈가 좀 은폐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사우디랑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 제일 많이 그 미국 정부를 뜯어 말렸던 그 사람들이 사우디에 투자했던 그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로비 때문에 뭐 전쟁을 막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좀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중국도 국제법에 규약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WTO라든가 아니면 한중 FTA에 제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이 사드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걸 사드 때문이라고는 선언하지 않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 관광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얀마라든가 몇 개 이제 새로 수교를 맺고 막 이렇게 친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로 관광을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줄게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우리 사드 때문에 제재하는 거 아니다. 그 제재하는 거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는 네. 말하지 않죠. 근데 중국의 그 관용통신들은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별개인 건가요? 그건 별개의 네. 문제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아니 우리는 맨날 한국만 사람들이 갈 거냐? 아니, 미얀마도 가고 동남아도 이제 조금씩 갈 수 있는. 아니면 뭐 이제 우리도 영국도 좀 가고 중국 사람들도 유럽 가는데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한국 방문의 해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번에는 영국 방문의 해로 하련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관광 회사들이 영국 방문의 해니까 거기에 가려고 할 때는 비행기 타는 사람 1인당 뭐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내 관광에서도 지자체별로 뭐 광주에 오면 버스 타고 오는 사람 1인당 얼마씩 시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WTO에 제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제소돼도 불사하지 않을까요? 그 중국 불사할 수도 입장에서? 있겠죠. 예. 그리고 승소할 확률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쨌든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기자 이런 입장인데 이에 한민구 장관은 비준 사항이 아니다 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 사항과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이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은 국회 비준 전에 그 네. 뒤에 나라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네. 문재인 대표도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원래의 프로세스는 12월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국방부는. 근데 갑자기 조기 대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네.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도인 네. 건데 한민구 장관이 그러면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겠다는 건 12월이 아니라 5월 전에 하겠다 5월 이런 전에 뜻인 못 못 거예요. 받겠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차기 정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는 것과 사드는 아무런 배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국방부는 외교안보적인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권의 운영을 누가 하든지 간에 국가는 존속되는 거니까 네. 국방부는 그 프로세스들을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에 맞춰서 한다. 그럼 예를 들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상상도 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럼 다시 또 12월 달에 한다 그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후보자들도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이 말을 원래 프로세스대로 하라 그러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네요. 이제 네. 이런 워딩을 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차기 정부로 넘겨라가 아니라 국방부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돌아가면 국회 비준 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면 비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떤 거죠? 일단은
이게 협정문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소파의 규정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네.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소파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 따로 협정을 맺어야 될 것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YRP 협정처럼 용산 미군 기지를 네.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의 규모라면 협정을 그러니까 맺겠지만 비용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 거죠? 뭐 몇 조 원 단위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보면 네. 국가 안보의 전략 등을 심대하게 침해하거나 변환해야 될 때라고 할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되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사드는 국방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일개 포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기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외교의 기조와 국방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고 MD 체제에 편입됐을 때의 대한민국 군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민주정부였으면 비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국회보다 행정부 중심의 권력이 워낙 강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려고 밀어붙이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인 네. 것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준하는 거냐 아니냐는 것은 조금 네.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예산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회 권한인 네. 거잖아요. 이걸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 시설을 닦고 지금 소파 협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체를 들어오는 것은 미군이 네. 하는 건데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제공하고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군이 네. 앞으로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가 반대하니까 땅값을 마련해야 되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남양주에 있는 땅을 바꿔가지고 네. 대토를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이냐면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도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국방부 게 아니에요. 네. 국가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재산을 팔아서 다른 것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는 국회가 반대하면 국방부 앞에 골프장 하나 지으려는데 국회가 반대해? 그러면 우리 비행기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골프장 지으란다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너희 무슨 권리로 반대하냐? 비행기는 국방부 건데? 그러면 해군도 그러면 우리 함정 하나 KDX 이런 거 하나 팔아가지고 체육관 하나 지으란다 네. 라고 하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네. 일을 억지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그 대토 문제에서 예. 이 화살을 롯데가 다 맞고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롯데 책임보다는 이거 롯데랑 그 토지를 바꿔치기 한 국방부의 의도가 더 문제가 그쵸. 있는 건데 네. 지금 화살은 마치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그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의미를 거세하고 보면 기업행위 한 거거든요. 그냥 땅 맞바꾸기 한 건데 문제는 정부에 있는 건데 지금 막 땅 제공에 대한 책임이 다 롯데에 몰려가지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롯데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부가 압박을 해서 롯데는 어떻게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이제 이사회 의결로 땅을 넘겼는데 사실상 배임입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롯데가 그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행위로만 한 거였다면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서 했겠죠. 그렇죠. 근데 롯데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음. 뭐 총수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룹의 어떤 상황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필요했다면 정부는 수용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데 수용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강제로 뺏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주주의 권리나 아니면 노동자의 이해로 갈 수 있는 이 이익들을 국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그것을 배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최순실 사건에
에서의 교훈이 하나도 달라질 그렇죠. 것이 없는 그 거죠.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땅이 뭐 되게 올릴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올릴 거니까 롯데 입장에서 잘한 거다. 근데 그 중국에서 있게 될 수조원 손실을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대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물론 하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총수가 구속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신동빈 구속될까봐 지금 그 출국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진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뭘 요구하면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한민구 장관이 그러면 5월 전에 이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한 2달 남았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막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미국에서 배 싣고 막 이렇게 갖고 오기만 해도 2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 몰래 들여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페덱스로 오는 거 아니에요? 탄저균 오듯이? 택배로 와, 퀵으로 막 세상이야.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우리 군부대 안에 막사를 새로 지어도 2달 만에 지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취사장 질 때도 한 6개월 걸렸어. 근데 사드를 2달 만에 한다고? 에이, 사기꾼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소리 하겠어. 우리 군부대 땅 안에다가, 그렇죠. 그냥 평평화돼 있는 데다 건물만 지어도 1-2달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땅에 형질 변경해서 허가 내고 설계 받고 뭐 하고 하는 것을 진짜 미르재단 허가 내듯이 하루 만에 해준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드 골프장에 152 정도 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사드 부지로 쓰고 어디까지를 남겨놓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드 부지로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남겨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사드 부지는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골프장 네.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띄워줄 거냐? 속된 말로 뭐 1월부터 3월까지를 줄 거냐? 7월부터 9월까지를 줄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설계 도면도 안 나와 있는 네. 상태고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누구는 이 말 하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다 주고 나머지는 골프장 만들었으니까 미국 골프장으로 쓰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땅을 줘버리는 건데 파는 네. 것도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도 가치로 해봤을 때 남양주 부대 3분의 1 정도를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을 어디를 띄워줄지도 지금 아직 그거 떼어주는 맞교환하는 토지의 그 영역도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네, 불명확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저기 있는 땅 줄게 이렇게 된 거네 네, 그냥. 그쪽에 있는 부대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잘 나눠 가져보자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더 큰 문제로 보면 사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반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사를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하겠다. 대단하다. 그래서 거의 이명박이네 뭐 이 네. 정도.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선거 기간에 공사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만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전자파 문제가 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환경 영향 평가를 면밀하게 아주 진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부적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잘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드 배치는 사막 한가운데 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네. 바라보고 있는 반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아파트촌을 바라보고 네, 일을 맞아요. 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만약 환경 영향 평가에서 여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다른 부지 찾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적합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어느 순간 그 주민들의 안정성이란 문제는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 제품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교범 등에 써져 있는 민간인의 출입 금지 구역이나 네. 뭐나 이런 것들도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나와 있는 도표를 그냥 왜곡해가지고 지워버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국무총리가 국회 와서 그냥 왜곡된 도표를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제 결정이 났어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거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되돌릴 수 있나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되돌릴 수는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한일 합방이 벌어져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폐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뭐 한일 위안부 협의라든가 아니면 사드라든가 이런 거라고 왜 못 돌리겠어요? 네. 다 돌릴 수 있겠죠. 근데 돌리는 것이 말로만 여의똥 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러지 않는 것이죠.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가 있는 싸움이니까. 네. 그러면 주고받는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드의 철회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철회라고 하는 것이 민이다라고 판단해서 철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 한다. 그리고 최종적 결과를 얻는다라고 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논의선상에 있을 때와 그러면 사드 배치를 합시다라고 MOU를 맺었을 때와 최종적으로 무기를 갖다 놓고 나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네. 것들이 초래되고 그것이 미국과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방부는 그러한 국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하면 속으로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드 배치가 철회됐냐 아니냐의 모습이지만 외교적으로 또 줘야 될 것들이 생길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진짜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것이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찬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을 갈등관계를 해소해가면서 해야 이게 국익이 유지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것은 전부 나라를 그냥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네. 사드는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요? 대한민국에는 쓸데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땅에 그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토 방어다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네. 미국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MD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편입되는 것에 우리가 지금 시기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네. 전략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오늘 1시간 사드 전문가랑 함께 하니까 전문가 아니라니까. 전문가 맞네. 바로 인정. 명확해졌어요. 제가 떠오르는 건 저는 국방부가 한국의 국방부였으면 좋겠다. 자주 국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 무기에 대응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상대는 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돌멩이 하나를 던지려고 해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방패 10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그런 형식으로만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군산복합체가 바라는 군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네. 우리 왜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드 체계에는 단순하게 어떤 무기 하나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MD 체제 안에 편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한국의 이 작전 지휘 체계를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외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편가르기에 동참할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 반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컨트롤 타워 없이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쪽에서 손해만 보는, 그래서 그 피해는 국민이 다 지게 되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똘똘킴님.